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됐던 사람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죠. 지난 금요일에 재판에 출석해서 이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람들에 대해 평을 했는데, 먼저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멸사봉공의 자세가 확실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박 의원님,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기춘 전 실장은 윗사람을 모시는 태도가 아주 분명한 분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것이 항상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 사보다는 공을 먼저 하고, 네. 또 모든 것이 사리가 분별하고 합리적이고 충성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면은 전부 다른 분에게 미루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김 전 실장은 그런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정치 철학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적으로 들어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무슨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저자세로 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누구에게요? 전 비서실장에게. 예. 그러니까 네. 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최순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이 또 그 몇몇 사람들의 또 추측입니다. 예. 근데 몰랐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국가관, 또 자기 개인 살을 죽이고 네. 공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자세에서 정말 이 심장의 스탠드까지 박아가면서 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제 입장이겠죠. 어떻게 모시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모시는, 극진히 모시는 게 정말 그 밑에 부하 직원이 할 만한 가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어울리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중원부원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핵심이 없는 얘기를 하고 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융성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도 뭐 인간적인 거나 아니면 이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뭐 맞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나름 이제 그런 그 공무원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이런 어떤 인물평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의 처지하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철저하게 다 이행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 전 비서관의 어떤 혐의라든가 범죄를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정 전 비서관이 스스로 자기를 비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순실 씨는 좀 폄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그걸 가교 역할을 한 게 정 전 비서관인데, 최순실 씨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꼭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에 자기가 정 전 비서관이 협조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최순실 씨는 굉장히 평가를 박하게 주는 게 맞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물평을 좀 달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책적으로 뭐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뭐 이거를 고치고 뭐 이럴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도 대통령 연설문이 한 중2 정도 수준의 그 타겟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최순실 씨 정도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보다가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고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보내봐서 의견 들어서 좀 더 개선돼 나아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자,
중원부원, 중구난방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2를 목표로 연설문을 썼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중2 수준을 잘 고쳐줬기 때문에 갖다 줬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굉장히 전략적인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중구난방 뭐 이런 거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은 국정농단할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국정농단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즉 그런 쪽으로 지금 최순실의 끌고 가고 싶다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예. 최순실의 그 능력을 좀 폄훼하는 것 네. 같고요. 김기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 비서관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김기춘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블랙리스트만 관련해도 그게 아무리 멸사분공이더라도 완전히 그릇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와 정반대되는 역행되는 그런 정책을 실현했던 분한테 멸사분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정 전 비서관이 뭐 예전에도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어떤 관계였는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청와대에서 주말마다 최순실 씨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회의했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최순실 씨를 뭐 선생님 불렀다고 하는 얘기가 뭐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그렇게 회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결국 국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최순실 씨가 회의 끝나고 나면 김밥 싸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다는 게 다 이미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믿기가 좀 어렵죠. 멸사공봉공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또 어떤 시점에 누가 쓰냐에 따라서 저게 좀 곡해돼서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지금 와서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뭐 10번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뭐 재판이 한두 시간씩도 아니고 거의 1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번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주중에서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그러니까 주 4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입니다. 근데 혐의가 엄청 많잖아요. 예. 16개인가 되죠. 18가지. 18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그 재판 기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래서 주 4회 재판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오늘 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옷이 바뀌었네요. 네. 지금 뭐 그리고 날씨도 이제 너무 많이 더워지고요. 네. 예. 옷 잠깐 넘어질 자체가 뻔하기도 제가 했어요. 알기로 겨울에 네. 주로 입던 옷인데, 그러니까 겉옷은 그대로 하고 이너웨어 정도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아니, 바깥의 옷도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비슷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거는 이제 날씨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주 4회씩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주 4회 재판하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 주 3회 재판이 됩니다. 하지만 예.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모든 참고인의 진술을 다 부동했어요. 그럼 다 부동의하면 결국 이 사람들의 진술에 실제로 증거로 쓰려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11월 중순까지 증인신문 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뭐 받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다른 혐의를 하나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구속을 해놓은 건데 박 전 대통령 그때 영장이 기각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 그대로 긁어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구속기간 만료하면 그 다음에는 구속할 수 있는 사안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음진리교 교주가 1심 판결 나오는데 10년 걸렸다 예. 얘기를 해요. 그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길 잡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 4회 재판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그렇다라는 걸 재판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 보면 말이죠. 오전 10시부터 밤 한 7시, 8시, 9시 이때까지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3주 정도 하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재판받는 거하고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거의 이제 68세의 고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면은 이것도 이제 피고인의 건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또 재판부의 입장하고도 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고집하고 있고 아까 잠시 들어올 때 밑에 이제 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법정에 들어가면서 접질렸는지 아니면 뭐에 걸렸는지 살짝 삐끗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때 그동안 이제 좌식 생활을 하느라고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적인 분노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재판 초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예. 재판 초기에 벌써 아프다, 이거 못 받겠다, 힘들겠다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좀 용납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해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나이를 68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요즘 60대 분들한테 노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네.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박 전 대통령이 평상시에 이렇게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은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한 측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라든가 또 대통령 재직 시절 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또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재판의 초기니까 좀 더 재판을 진행하고 또 객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뭐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뭔가가 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재판을 받기에는 좀 무리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볼 때,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여론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각 그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네. 목요일에 오전에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좀 이렇게 재판을 빼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최순실 씨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습니까? 치과 치료가 있으니까 아니, 그 빼달라고. 사실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매일 재판을 받잖아요. 네. 예. 매일 받죠. 그래서 아마 수요일날도 받을 겁니다. 워낙 다른 곳에도 많이 예.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하는 거는 SK하고 그다음에 롯데 뇌물 예. 관련인데 그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있다면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나왔을 때 예.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어쨌건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그걸 이제 조서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순실 씨는 치과 치료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 만료 시간은 10월 말이었으니까 벌써 지난 거죠? 지났죠. 벌써 지난 거죠? 지났는데 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혐의에 다 걸려 있으니까 검찰이 이제 통상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게 예상되면 한두 개 혐의를 빼놓습니다.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놨다가. 그리고 또 관련자가 너무 많으면 한쪽에서 판결이 먼저 나면 굉장히 결과가 좀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면 마치 10월 16일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되는 예, 것 같은 예, 효과가 예. 있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작은 혐의 같은 거 하나 빼놓고 추후에 구속장을 청구해서 6개월을 또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속기가 만료됐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또 구속이 된 거고요. 네. 10월 16일까지는 계속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